저희 채널에 철학맨님은 자주 나오셔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은서님은 이번에 처음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학 공부하고 있고 정치나 사회 관련된 글 인스타에 주로 올리고 있고 청소년 인권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가서 보니까 요즘 뮤직비디오 찍으시더라고요. 그 수노 AI를 스노 AI로 자기가 만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추시거든요. 그러면은 춤도 노래도 가사도 다 본인이 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춤 추는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제 일종의 라이벌이죠. 노래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뭐지? 철학맨 김선중 제목이 철학맨 김선중. 아무튼 오늘 은서님께서 또 이렇게 음식을 그러면은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비건식인 거죠? 네. 비건 언제부터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채식을 한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게 됐는데 그때는 어쨌든 급식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는데 제한이 있어가지고 육류만 안 먹는 걸로 하다가 자취하면서 비건을 하게 됐는데 정확히 언젠지 잘 몰라요. 비건을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셨어요? 선생님이 강아지를 키우고 배경화면을 강아지 사진으로 해두시는 분이었고 맨날 강아지 얘기하시는 분인데 학생들이 그날 너무 졸려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자기가 개고기를 먹은 날 강아지가 자기한테 안 온다. 그게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고기 먹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강아지가 그 냄새를 맡고 안 오는 거 정도는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서운해한다? 너무 이기적이고 또 사실 사람들이 막 대부분 어린이를 엄청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화가 났는데 근데 저도 어릴 때 병아리에서 닭까지 키웠는데 할머니가 그걸 잡아먹자고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면서 뭔가 사람들이 참 뭔가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근데 또 그 존재가 싫어하는 게 뭔지는 잘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뭘 할 수 있을까 검색을 하다가 그때 딱 이효리 씨 채식한다는 게 나와서 아 그럼 일단은 육류부터 안 먹어봐야겠다 하면서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들 특이하다고 한 것 같아요. 다들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도축되는 영상 같은 걸 본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거나 이러면서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그 선생님 말에 화가 난 거를 진짜 이런 상황이 화나는데 나도 사실 화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제 감정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전 특히나 실천윤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윤리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바로 실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채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좀 알매의 예를 느껴요. 제가 저번 학기에 비건을 하는 다른 박사생 친구의 수업에 이제 티칭 어시스턴트로 같이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동물권과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소개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프레드의 지하실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고 실험이에요. 실제로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프레드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에 어떤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초콜릿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프레드가 살고 있는 그 가능 세계에서는 강아지들을 괴롭히면 그 강아지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나오는 어떤 화학물질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뇌에 전달되면 초콜릿 맛을 느낄 수 있게 돼요. 프레드는 26마리의 강아지를 지하실에 가둬놓고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초콜릿 맛을 느끼는 거죠. 아마 이 논문에서 프레드는 초콜릿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정이 됐을 거예요. 결국에 이웃 사람들이 프레드 지하실에서 맨날 강아지들의 고통받는 소리가 나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게 된단 말이죠. 프레드가. 근데 프레드는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프레드의 변명이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논문에 따르면 공장식 축산업 이런 것도 프레드가 초콜릿 맛을 즐기기 위해서 강아지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육식을 즐기기 위해서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키워서 섭취하는 거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논문이었어요. 당연히 뭐 반박하고 싶은 감각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프레드의 경우와 공장식 축산의 경우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 다른 경우다 라는 반박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은 여러 가지 가능한 반박 사례들을 재반박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자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좋은 방법을 못 찾았고 공장형 축산업이 주관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이론에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론을 동의하면서도 충분히 실천을 하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괴리감과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움 같은 게 있어요. 위로는 아니고 그냥 얘기하면 예를 들면 사실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당연히 고민하고 신경을 쓰지만 월세로 사무실을 구하는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사무실을 하면 사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 못하는 사무실을 하는 건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너무 비싸고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은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찬성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논거 중 하나가 자유로운 방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닭이라든지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부자들에게만 권리가 주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받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것이다. 프레드의 사고 실험에서 지적받는 부분이 초콜릿 맛은 살아가는데 필수가 아니지만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지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병치가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아마 반박하는 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사실 고기가 더 싸요, 채소보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 그냥 세우기 좋은 게 고기인 상황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들었어요. 고기가 너무 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적 논리로만 따지면 뭐 싸다 안 싸다는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고기를 먹는 건 생명과 관련된 소비를 하는 거니까 좀 더 비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부담이나 저희가 너무 앨리스주의적인 입장으로 비춰질까봐 걱정이지만 이것도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들을 한번 검토하는 거라고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너무 먹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많은 영역이 있는데 자꾸 먹는 거에만 집중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피터 싱어야말로 어려운 윤리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또 동물 윤리도 하지만 또 효율적인 이타주의자 이런 것도 하고 피터 싱어의 그 담론을 윤리학적인 입장에서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로 지적을 할 수가 어려운 게 피터 싱어는 자기가 교수가 되고 나서 월급의 40%를 항상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식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적어도 일관성 있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로 전 동의하진 않아요. 공리주의자들한테 동의하진 않지만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모르는 영역이 있죠. SNS를 한다는 것도 고민해봐야죠. 제 주변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분 핸드폰 아직도 없어요. 그냥 다 이메일로 소통하고 이메일도 계속 지우고. 그게 일종의 기후와 관련된 실천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실천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맞아요. 아까 공리주의자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게 저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당성을 찾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피터 싱어는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내가 인스타를 함으로써 동물 윤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공리적인 효과를 낼 거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인스타를 안 해서 그냥 그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저는 공리주의자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렵네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속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왜냐면 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남들한테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나 방식이 없으면 사실 그거는 저 혼자만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막 한때 비건들이 막 시위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쾌감을 많이 드러내고 그 불편한 마음을 끌어내고 싶어서 활동을 그분들은 했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면 누구나 그 마음은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알리고. 근데 세상을 바꾸려면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져서 평생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비건인 친구 만났을 때 한 끼라도 그냥 같이 먹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유지하는 방식을 찾는다면 지금 뭐 정치든 사회든 여러 상황들에서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실제로 맛있습니다. 상당히 맛있고 제가 이제 빨리 못 먹는 이유는 이제 말씀할 때 카메라에 내 손이 비칠까봐. 맛없어서 안 먹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너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리트워르 브레우만이라는 사람이 모럴 앰비션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도덕도 똑똑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피터 싱어적인 효율적 이타주의자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효용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인용된 통계 중에 기후에 대한 활동 중에 실제로 효과 있었던 게 전체의 8%가 3%가 어떤 비슷한 숫자였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이제 하게 됐을 때는 지속 가능성도 없고 실제적인 효용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거 단계별 접근인 것 같기도 해요. 아젠다 자체가 구상하지 않으면 정말 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심리가 동시에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이기적이거나 누구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당장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낙관과 희망을 갖는 게 참 좋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도덕을 공부하는 사람, 윤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는 게 도덕적 아젠다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거든요. 실천가가 아니라 이론가다 보니까 항상 실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존경과 함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떤 당혹스러움 혹은 이제 일종의 개인적인 절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식을 어느 정도 실천해야겠다라고 머리로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눈중을 보고 반박할 수 없군. 이게 옳으니까 실천이 필요하겠군이라는 추론에서 멈췄는데 은서님 어떤 분노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근데 요즘 누스바움 책을 또 최근에 F.K. 책방에서 정치적 감정을 제가 사갔거든요. 다 읽진 않았는데 두 권씩이라서인데 이제 정치적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국가가 정서를 이용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규범적 설명으로 이루어진 책이더라고요. 누스바움 같은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는 것과 인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된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에 대한 훈련 같은 것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포함한 상태로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적어도 누스바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교육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점에서 누스바움이 비판받기도 하고. 아 그래요? 국가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더라도 어떤 주체가 되더라도 감정의 적절함을 외부적 교육을 통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전체주의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다. 플라톤에 있었던 아이디어. 그렇죠. 누스바움이 제가 알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걸 공부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누스바움 좋아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식으로 교육해야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거가 중요하다는 느낌인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선택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다 허용이 되고 나쁜 거는 허용이 안 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들을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부족주의적 사고방식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인지 평양을 갖고 있어가지고 같은 상황을 보고도 굉장히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떤 왜곡된 그런 경향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내가 어디 서 있냐, 어디 편이냐, 그런 부족주의 문제를 아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이냐. 단순히 교육만으로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인지 평양은 잘못 생각하려고, 혹은 이제 누군가를 이제 괴롭히거나 공격하려고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런 때 우리 철학을 해야 한다. 저도 여기서 철학이 나와야 돼. 여기서 철학이 필요하다. 물론 사회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회학이나 이런 철학 일단 철학끼리 해. 넓게 얘기합시다. 인문학이 필요하다. 우리 인문학적 배경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 인지 평양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봐야죠. 근데 또 반대로 가면 그런 희망이 만들어낸 20세기 문화가 결국에 이성에 의한 폭력의 시대로 점철이 되었고, 그래서 전쟁이 발발이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운동들이 생긴 것도 얼마 안 된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제가 계몽주의적이고 근대주의적인 주장을 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학문이 아닌 것 같아요. 시계추 운동처럼 에포케 어느 정도의 에포케가 필요하죠. 그리고 철학맨이 필요합니다. 예. 누스바움 얘기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스바움이 말한 교육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누스바움은 그 감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도덕 판단에서의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는 생물학적인 감정들, 내가 유한한 몸인 거를 깨닫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실제로 어떤 대상들, 어떤 단체들, 어떤 사람들한테 투사되면서 혐오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문제가 감정에서 발생하면은 그 감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감정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사나 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함양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누스바움 화이팅. 누스바움 화이팅. 그리고 우리도 화이팅.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저도 약간 얘기하고 싶은 게, 정치 콘텐츠라고 하면 너무 당장만 보고 편을 얻기 위한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내가 판단해야 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되게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굴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정치 얘기를 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편인지 빨리 정해야 되는 이런 흐름들에 좀 맞서서 정치를 길게 호흡하는 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정치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네 편 아님 내 편, 도대체 너는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해서 당장 판단 내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되게 편협하게 알고 있고 무엇이 확실하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지르고 보는 것이 뭐 어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꼭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게, 우리가 또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침착함만이 항상 덕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언젠가는 내가 판단을 하고 나설 때도 있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아젠다들은 침착함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무브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젠다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침착함을 요구하게 되고 엄청난 판단들이 왔다 갔다 저 스스로도 하고 있어서 항상 이제 조심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운 게, 어떤 문제들은 긴급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조심도 조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 이제 언제나 해석하기에서 가장 나온 문제가 우리는 FK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면 사실은 그건 되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 너무 슬프다. 이런 철학의 이론적 한계를 내가 마주하니까 또 눈물이 나. 술 드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신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관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관점에서는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에 따라서 약간 우리 편이야 그러면은 조금 느슨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그 기준 자체가 나중에 바뀔 수 있고 잠정적인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숙고해서 나온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진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편이 많거나 자기 쪽에 득이 될 것 같은 걸로 빠르게 판단을 하고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떤 핵심 기둥이 있는데 그 밑에 지탱하는 여러 개가 있으면 이 기둥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 한 개를 건드렸는데 갑자기 다 쓰러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지 않고 너 왜 이 이야기 안 하고 있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더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근시안적으로 요 사태에만 판단을 내리길 원하니까 이쯤에서 논란적인 질문을 하나 하자면 어떤 실천을 위해서 폭력이 허용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실천 윤리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디트리 본회퍼예요. 디트리 본회퍼는 나치치아에서 목사, 신학자, 총망받는 천재였어요. 25인가의 박사를 받았거든요. 이게 대학원생들을 긁는 버튼. 어쨌든. 근데 이제 디트리 본헤퍼가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한 목사였어요. 총을 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아마 이제 정보를 모으고 이런 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실패를 하고 발각이 됐어요. 네. 실패를 하고 발각이 돼서 나치가 패망하기 전에 수용소에 가서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디트리 본헤퍼가 얘기를 한 게 미친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다닐 때 목사가 해야 되는 건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특히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는 뭐 안중근에 대한 문제 맞아.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폭력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난감한 역사적인 그 맥락과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떠한 점에 있어서는 옹호될 수 있는 지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를 하나 상정을 했을 때 야 이것도 그 상황 아니냐? 이것도 정당화하자 하고 하는 그게 가장 걱정이라서 저는 보네퍼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반드시 칭송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진짜 어렵다. 이 실천적인 오늘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확실히 좀 마음이 제가 그냥 계속 드는 생각은 이런 행동도 어떤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저런 행동도 어떤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 어떤 실천적 고민이자 도전으로 온다는 것 그런 게 좀 오늘 대화에서 많이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어디까지 하면 비겁함이고 어디까지 하면 적절한 용기고 맞아요. 어디부터는 만용일 텐데 맞아요. 그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어렵네요. 좀 더 이제 산뜻한 주제 그런 거 해보면 안 돼요. 마지막에 밸런스 게임 제가 내볼게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그냥 바꿔보죠. 첫 번째 내볼게요. 철학자가 대통령 되기 대 정치인이 철학 교수 되기. 철학자가 대통령 되는 게 훨씬 낫죠. 아예 정치 하시는 분은 철학 교회에 대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타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철학을 다루기에 적절한 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철학자가 갖고 있는 속성이 대통령직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하거나 적합성을 가지느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혹시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 철학과이신 거를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되게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철학자야말로 대통령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철학자라고 해도 어떤 대통령이 옛날에 어떤 제왕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이론으로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는 알력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철학자가 세상을 뭐 다 바꿀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철학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아까 계속 이제 문제를 삼았던 당파적인 사유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철학자가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여담이 하나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리퀘르 제자였대요. 아 그래요? 또 흥미로운. 네, 리퀘르 조교인가 재단가 했었대요. 그러니까 철학자 출신 대통령인 거예요, 일종의. 프랑스 정치를 잘 몰라서 마크롱이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혹은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아무리 철학자 왕이라고 해도 프랑스 전체를 자기의 사상대로 만들어 나갈 수는 없는 건 분명해 보여요. 마크롱 대통령이 모든 프랑스를 다 바꾸고 있는 것 같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건 다른데 왜를 가장 많이 묻는 정치인데 어떻게를 가장 많이 묻는 정치인? 여기서 왜는 일본인가요, 혹시?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게 학자의 역할과 다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를 묻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천적인 아젠다에 있어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여당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야당이면 왜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당은 자기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끌고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된다면,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봐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에 대해서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석적으로 빠져나가시네요. 그러면 당대에 진짜 잘 나가는 철학자가 되는 거랑 이후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랑 저라면은 지금 유명해지 지금 유명해지는 거 잘하고 계시네요. 완전이죠. 이게 대표적인 사람은 니체잖아요. 니체는 자기의 책이 100년이나 있다가 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내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오만함이 있는 건데, 그 니체의 말로가 어땠어요? 결국에는 사실 당대는 인정을 충분히 못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그게 친구 여자 건드려서 그래요? 역시 권선징악이란 건 있나 봐요. 어쨌든 이제 니체 같은 이제 사례에 비추어서 보면은 지금 유명하고 끝내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너무 비참한 말로는 좀 슬프긴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대 유명한 사회학자 되기 다음 세대에 기억되는 전 다음 세대에 기억되는 다음 세대의 기억되는 학계로 돌아가. 논문스러 가. 영상으로 남겨놔야지 다음에도 기억이 되죠. 저희보다 더 기억될 수도 있어요. 자료가 많아서.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모든 저술을 정리해놓는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디트리 보네퍼 같은 경우는 베트게라는 친구를 통해서 막 이제 다 알려지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베트게. 저희 영상을 통해서만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서상을. 그런 일종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적인 작업. 거기에 그럼 더해서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유명해질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교수 생활 이렇게 하고 정년 퇴임하는 그 안전한 교수 대 출국 금지당하는 교수. 근데 이제 안전한 교수는 나쁜 점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경성대학교에 철학과 교수로 편하게 살게 돼 일제 만행을 고발하는 조선인 교수가 돼서 정의롭지 않은 사회 하에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극단적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요. 조심. 조심. 그만해. 말 못해. 그냥 교수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교수맨. 교수맨. 프로페서맨. 그는 타락했다. 순수하지 않다. 아니 진짜 웃기잖아요. 나 철학 내원생인데 교수를 꿈꾸는 게 순수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 가장 순수한 거 아니야? 그게 가장 순수한 목표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수 안 할래요. 저 유튜브 하겠습니다. 정치 탄압 받는 거 괜찮으세요? 아, 정치 탄압받는 유튜브요? 아니 그러니까 탄압을 받아서 유명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하는 사람들 이제 다 검열해가지고 없애고 뇌절 밈 같은 것만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게 돼요. 내 채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심각한 상황, 인문학이 꼭 필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다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어? 그러면 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소시민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고 내 차례까지 오는 순간이라면 저는 깃발 들고 나갈 것 같아. 밀리고 순번 밀려서 나까지 왔다고? 벌써? 나야? 부디 평화로운 민주사회가 잘 유지되기를. 아무튼 마무리해 주시죠. 아, 오늘 이제 또 은서님 모시고 재밌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로 오늘 좀 밀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재밌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시죠. 날아올라라 에포케.